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향냄새가 옷가지에 깊숙이 배어들어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아렸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인자하게 웃고 계신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나에게는 유일한 혈육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분이었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내 머릿속은 오로지 오늘 오전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유언장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기셨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단서 조항은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건물의 관리와 운영권을 큰어머니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평소 할아버지와 왕래가 잦지 않았던 큰어머니가 왜 갑자기 공동관리인으로 지정되었는지 그 의중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우리 정말 힘들지? 아버님 가시고 나서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내가 다 가슴이 미어진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온기, 큰어머니였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마치 자애로운 성자라도 된 듯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했고 그 다정함 뒤에는 끈적한 욕망이 숨어있는 것 같아 나는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훑고 있는 듯했다. 큰어머니 오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 건물을 맡긴 것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일궈온 터전을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일지도 모른다. 나야 뭐 괜찮지. 우리가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건물을 혼자 관리하기엔 벅찰 거야. 다행이지 뭐니 내가 옆에서 꼼꼼하게 도와줄 수 있으니 말이야. 아버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게 아닐까 싶네. 큰어머니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따스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뱀이 목을 휘감는 것처럼 불쾌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더욱 가치 있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도움이란 단어가 결국은 이 건물의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띄웠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작은 집무실을 정리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낡은 원목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추억을 더듬던 그때였다. 책상 서랍 구석, 굳게 닫혀있던 비밀 공간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긴급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익숙한 은행 로고가 박힌 통지서가 보였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할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설정된 대규모 대출건에 관한 안내문이었는데 문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대출 잔액과 이자 상환 기일 정보가 마치 누군가 고의로 가위질이라도 한 듯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아버지는 분명 건물이 부채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잘린 단면을 더듬었다. 누군가 이 기록을 지워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내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방 문 밖에서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큰어머니였다. 그녀의 발소리가 내 집무실 앞에서 멈췄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상속받은 이 낡은 빌딩은 겉보기엔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골가 터지기 직전의 폐허와 다름없었다. 평온하던 빌딩에 기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 어느 날 아침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다. 10년 넘게 장고장 한 번 없던 기계가 굉음을 내며 멈추자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관리실의 문이 아니 설비 담당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정기점검비가 반년째 미납이라서 업체에서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는데요. 큰 어머니께서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연일 로비를 기웃거렸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관리실을 찾아와 다짜고짜 큰 어머니의 행방을 묻곤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빌딩의 관리자에게서 느껴지는 신뢰감 따위는 없었다. 그건 명백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서늘한 살기였다. 나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자산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큰 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유, 그게 무슨 소리니? 잠깐 행정착오가 있었나 보네. 우리 딸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저 건물 관리나 잘 배우렴.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게 나를 꿰뚫어 보려 했다. 나는 그녀의 대답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어제 저녁 큰어머니는 본가에서 비공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는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성거리자 거실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시간이 없어. 이대로는 압류당할 거야.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들은 대체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집안이 잠든 깊은 밤을 기다리기로 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빌딩의 정막만이 복도를 메우는 시간이었다.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큰어머니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돌리자 운 좋게도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짙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서류들의 비릿한 향이 감돌았다. 나는 서둘러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어수선하게 흩어진 영수증들 사이로 그녀가 급히 무언가를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한 나는 책상 아래쪽을 더듬다 무심코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곳에는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출 관련 서류 뭉치가 아슬아슬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서류를 살짝 펼쳐보았다.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액수와 서류 상단에 찍힌 긴급 대출 및 채무 상환 독촉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시야에 박혔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구렁텅이 속에 이 건물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서류를 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큰 어머니의 위선적인 미소는 볼 때마다 묘한 불쾌감을 남겼다.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라도 된 듯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큰어머니는 나에게 경험이 부족한 너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건물 관리의 실권을 서서히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겉도는 눈빛과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슬픔은 내 냉철한 직관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분명 무언가 있다. 나는 맹목적인 신뢰 대신 차가운 의심을 택하기로 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나는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할아버지의 금고를 열었다. 다행히 평소 자주 뵙던 할아버지께서 생전 내게 넌지시 알려주셨던 번호는 여전히 유효했다. 서류 더미 속에는 복잡한 등기부 등본과 건물관리 위임장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공과금 고지서와 세입자 명부였지만 중간쯤 넘어가자 내 미간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관리 위임장의 구석에는 낯선 필체의 서명들이 줄지어 있었다. 분명 할아버지의 필체는 간결하고 힘이 있었는데 최근 날짜가 적힌 위임장 속 글자들은 어딘가 엉성하고 부자연스러웠다. 흡사 누군가 연습하듯 따라 쓴 흔적처럼 보였다. 게다가 위임 범위를 살펴보니 단순한 건물 관리를 넘어 대출 승인 및 자산 매각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곳에는 큰어머니가 나몰래 진행했던 비밀스러운 계약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신뢰를 악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넓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거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우리 집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이 서재의 유일한 온기였다.
큰어머니가 그토록 헌신적인 척하며 나를 챙기려 했던 이유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갑자기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게 분명했다. 단순히 재산을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 아주 치밀하게 짜인 덫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틈으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갈색 봉투였지만 발신인이 은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봉투를 뜯자 빳빳한 종이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그 문서의 상단에는 담보대출 실행 확인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내 눈은 문구 하나하나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건물의 가치 중 80%가 이미 대출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줄이었다. 채무자 명단에는 큰어머니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버젓이 공동 채무자로 올라가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대출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도장이 찍혀 있는 거지? 내 이름 옆에 찍힌 인감은 분명 내가 가진 인감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덫은 이미 닫혀 있었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며 다가올까? 과연 그녀는 이 종이 조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나는 봉투를 쥔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서재의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았다. 큰어머니가 나를 안심시키며 쥐어주었던 관리 서류들은 겉보기엔 완벽한 법적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묘한 구멍들이 발견되었다. 나는 돋보기를 들어 잉크가 번진 서명란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계좌번호, 그리고 낯선 법인 명의의 인감. 나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랩톱을 켰다. 금융감독원 전산망을 통해 해당 계좌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자금의 경로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세상에,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건물의 수리비와 세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던 그 거액의 돈은 단 한 푼도 건물 유지보수에 쓰이지 않았다. 돈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순식간에 복잡한 통로를 거쳐 어느 개인 증권 계좌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수신자는 대리인 K. 큰어머니가 내세운 이름 모를 대리인의 계좌였다. 그곳은 주식시장의 하수구 같은 곳이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잡주들에 투기적으로 베팅하며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횡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건물이라는 자산 자체를 공중분해시켜서 그 껍데기만 남기려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자산 도려내기 계획이었다. 내 것이어야 할 유산은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나에게 친절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내가 의심을 거두고 모든 권한을 위임장에 명시하는 순간 나는 법적으로는 건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빚더미에 앉은 허수아비가 되는 시나리오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척 자애로운 큰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남은 거래 내역서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해당 자금 운용에 관한 최종 승인 서류가 떴다. 그런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승인란 옆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은 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나의 지문이었다. 나는 내 서류에 지문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서류 속의 지문은 내 엄지손가락의 굴곡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책상 아래로 떨어뜨릴 뻔한 마우스를 간신히 부여잡았다. 큰어머니는 단순히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내가 깊은 잠에 들었거나 무심코 건네준 빈 종이에 내 신체 일부를 이용해 본인 인증이라는 덫을 놓아둔 것이 분명했다. 그 지문은 단순한 서류의 완성이 아니라
나를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으로 혹은 모든 빚을 짊어질 희생양으로 낙인 찍는 낙인이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내 손가락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 지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둑질의 현장에 내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노리는 게 아니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법적인 허수아비로 박제해 영원히 착취하려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독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식탁 너머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큰어머니를 응시했다.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겪은 불면과 불안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서류 뭉치 속에서 발견한 낯선 필체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굴러가고 있던 검은 자금의 흐름.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나는 테이블 위로 묵직한 서류 파일을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큰어머니, 이 서류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큰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켠 뒤 아주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 따위는 없었다. 대신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철없는 조카의 어리광을 받아준다는 듯한 그 가식적인 여유로움. 그녀는 내 손가락 아래 놓인 서류를 힐끗 보더니 짐짓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땡땡, 벌써 이런 걸 다 찾아냈니? 역시 할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구나. 하지만 이건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한 일들이란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건물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내 명의로 진행된 이름 모를 대출들, 그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겉으로는 조카를 아끼는 척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지독한 논리가 숨어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에 건물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저 유지비만 나가는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지. 내가 너에게 더 큰 자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 대출금들을 모아 수익성이 높은 곳에 대신 투자해 둔 거야. 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걸 왜 모를까?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마치 자신의 범죄를 자산 증식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하면 그만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을 기만하고 법을 우롱하며 그것도 모자라 나를 공범이나 다름없는 위치로 몰아넣으려 하는 그녀의 뻔뻔함이 소름 끼쳤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는 건 무의미했다. 큰어머니, 이건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자 사문서 위조예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당신 마음대로 휘두른 건 범죄라고요. 당장 이 건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악행을 덮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경찰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그녀는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서늘했고 마치 내 모든 반격이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는 듯한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밀어 넣었다.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가보렴. 그런데 말이야, 땡땡냐. 네가 경찰서에 가서 그 서류들을 내미는 순간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기 대출의 실질적 수익자로 지목될 거란다. 여기 내 도장이 찍힌 내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서명한 투자 동의서들을 봐. 물론 그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법은 서류 위에 글자만을 믿으니까.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다. 이미 모든 자금 흐름은 내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어. 내가 신고하는 순간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뜻이지. 여전히 경찰서로 갈 생각이니? 큰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태연함은 오히려 내 안에 차가운 이성을 일깨웠다. 나를 위해 투자했다니 손녀를 향한 과도한 사랑이라도 되는 양 연기하는 그 모습이 역겨워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서재를 빠져나와 곧장 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켜자 며칠 밤을 새우며 파고들었던 금융 추적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단순히 큰어머니의 욕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였다. 법률적인 허점, 그리고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등기부등본의 교묘한 위조,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미행해왔던 변호사 최 실장의 행적을 다시 훑었다. 그는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온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신뢰하셨던 법률 대리인이었다.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큰어머니가 나에게 들이밀었던 그 복잡한 서류들, 그리고 꼬박꼬박 내 지장을 요구했던 그 수많은 위임장들. 그 밑바닥에는 최 실장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이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 내가 건물을 상속받는 순간 그 건물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끔 설계되어 있었다. 빚은 내 이름으로 발생시키고 알짜배기 자산은 교묘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들이 빼돌리는 구조였다. 나는 손을 떨며 최 실장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복구한 숨겨진 파일들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이메일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우스 커서가 멈춘 곳은 최종 계획안이라는 폴더였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장례식 당일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내 몸은 얼어붙었다.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겁니다. 젊은 애가 감당하기엔 건물이 너무 크죠. 우리가 잠시 맡아주는 척하며 빚을 얹어두면 결국 제 발로 포기하고 나갈 겁니다. 그것은 큰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답변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수학이 넘어 평소 나를 살뜰히 챙겨주던 친절한 얼굴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다. 그럼요, 형수님.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더 다정하게 굴어보세요. 어차피 이 집안에서 나만큼 그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짜놓은 판대로만 움직이면 건물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둔 비자금까지 전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 애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보는 것, 그게 이 계획의 가장 즐거운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나의 작은 아버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으나 그 속에 담긴 잔혹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헛웃음을 삼켰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동아줄이 사실은 나를 목매달기 위해 빠리를 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게 설명되었다. 왜 내가 그를 의지할 때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지, 왜 내가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가 나타나 묘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이 모든 것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냥이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내 앞에 놓인 것은 비탄이 아니라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반격의 서막이었다. 나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복사해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았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가족 모임이 열린 날,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묘소를 다녀온 뒤라 다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속내는 각기 다른 셈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증거 서류들을 만지작거렸다. 펜트하우스의 실소유권을 빼돌리고 내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주식 도박에 탕진한 큰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폭로할 생각이었다. 다들 주목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서서 준비한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는 순간 큰어머니의 눈매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얘야, 우리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에 굳이 그런 서류를 꺼내야겠니? 아직도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애처로웠고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나는 냉철하게 대답했다. 큰어머니, 이건 유산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예요. 여기 서류를 보세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와 큰어머니가 몰래 빼돌린 횡령 장부입니다. 그러나 친척들의 반응은 내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기보다는 나를 마치 탐욕에 눈이 먼 괴물처럼 쳐다보았다.
나야. 내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형수님께 이런 누명을 씌우니? 작은아버지가 혀를 차며 나를 다그쳤다.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눈이 멀어버린다더니 정말이었구나. 큰어머니께서 네가 어린 나이에 건물 관리하느라 고생한다고 뒤에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너만 모르는 거니?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맞아. 자기가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빚을 진 걸 왜 죄 없는 큰어머니 탓으로 돌려?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가족을 모욕할 생각을 해?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변호사까지 공모해서 제 명의를 도용했다고. 큰어머니는 슬픈 척 눈물을 닦으며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다독이는 척하면서 속삭였다. 너 이렇게까지 해서 건물을 전부 내 손에 넣고 싶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가족들은 나를 매정한 유산 사냥꾼으로 낙인 찍었다. 나는 방어할 기회조차 잃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고립되었다. 수치심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악질적인 존재로 몰아갔다. 그때 늘 큰어머니 곁을 지키던 변호사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며 차가운 어조로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으로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가족분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절차는 감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법이지요. 변호사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주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대출 원리금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은 더 이상의 유예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 씨, 당신은 오늘부로 건물의 관리 권한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 집행관들이 도착해 즉시 건물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할 겁니다. 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하시죠. 회의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친척들은 모두 나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나를 이 집안에서 쫓아낼 기세였다. 큰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내 쪽을 가리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할아버님의 유언을 모독하고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가족을 분열시키다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변호사는 그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림은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내 말에 큰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무슨 증거를 또 가져왔니? 위조된 서류라도 들고 온 거니? 나는 대꾸하지 않고 두 장의 문서를 테이블 위로 펼쳤다. 하나는 문제의 건물 담보대출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문서 감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밀 분석 결과지였다. 여러분, 이 인장을 자세히 봐주세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사용하시던 인장과는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제 명의로 된 서류에 찍힌 인장이 아닙니다. 여기 인장 확대본을 보시죠. 인각의 각도와 획의 끝처리가 조잡하게 복제된 흔적이 명백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나는 변호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인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인장을 만들고 그 인장을 이용해 대출을 실행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증을 선 사람의 이름도 보세요. 이건 등기부 등본상의 인물과 일치하지 않는 허구의 명의입니다. 큰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님, 당신은 알고 있었죠? 이 대출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걸요. 서류를 위조하고 인장을 도용하여 법망을 피하려던 당신들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준비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쏟아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계좌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문자 메시지의 복사본까지 친척들의 눈빛이 흘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회의실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방금 전 나는 이 모든 범죄 행위를 사전에 신고해 두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정복을 입은 그들의 등장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관련자 전원, 지금부터 신분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큰어머니와 변호사 쪽으로 다가갔다. 큰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변호사는 서류를 움켜쥐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려 했던 그곳에서 당신들이 먼저 쫓겨나게 될 겁니다. 회의실 안으로 경찰의 무전기 소리와 친척들의 고함이 섞여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큰어머니와 그 일당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그 순간 법정 안은 쥐죽은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언제나 우아하고 자애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던 큰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끝까지 발악하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년. 하지만 이미 위조된 인감도장과 불법 사금융 일당과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뒤였다. 큰 어머니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변호사놈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친척들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천하의 페르나로 몰아가며 온갖 비난을 쏟아내더니 전세가 역전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몇몇은 슬그머니 내 눈치를 보며 어머, 나는 정말 몰랐다.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꼬 하고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네려 다가왔다.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오직 이 거대한 건물의 진짜 주인이 된 나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는 비겁한 기회주의뿐이었다. 결국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빼앗길 뻔했던 할아버지의 유산인 이 건물은 온전히 나의 명의로 되돌아왔다. 내 명예 역시 마침내 회복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다. 소송이 끝난 뒤 찾아간 할아버지의 건물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세입자들은 분쟁 소동에 지쳐 이미 대부분 떠나버렸고 텅 빈 복도에는 오직 내 발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화려하고 웅장하던 건물은 그저 차갑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었다. 명절마다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그 수많은 친척 중 이제 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괴물로 몰아세우던 그들은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나를 마치 전염병 환자 대하듯 피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헐뜯고 끝내 파멸로 몰고 간 진흙탕 싸움 끝에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텅 빈 건물 하나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어스름한 저녁, 해가 질 무렵 나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다.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고 먼지 냄새 가득한 공기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결국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냈고 내 결백함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쓸쓸한 질문이 멈추지 않고 맴돌았다. 할아버지, 제가 이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가 고작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들을 전부 잃고 홀로 남겨지는 이 끔찍한 외로움이었나요? 먼지 쌓인 액자 속의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슬픈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과연 내가 지켜낸 이 승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나는 앞으로 평생 이 거대한 무덤 같은 건물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